말하긴 좋지. 그러니까. 저희가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5일 한바로서 소식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스타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우. 엄청 더웠어요, 날씨가. 안녕하세요. 예. 요새 시청자분들께서 소장님의 메소드 연기가 거의 지금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다는데요. 이참에 연기로. 네. 자, 날씨가 엄청 더워졌는데. 네. 아시다시피 저의 복장은 완전히 여름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등장할 때부터. 네. 어제 사무실에 에어컨 켜고 집도 에어컨 켰어요. 이제 에어컨 켜고. 진짜 봄은 진짜 짧은 것 같아요.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엊그저께까지 이거 바람막이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시장도 똑같은가 봐. 맨날 뜨겁게 달아올르다가 갑자기 확 식었다가 뜨겁게 달아올르다가 그게 시장의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인위적인 규제가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도 계속 이걸 자꾸 보는 거지, 자연스러운 이게 없이, 좀 밀고 땡기고 이런 게 없이 정책에 따라서 확 갔다가, 나온대! 확 죽었다가, 또, 아닌가? 내가 잘못 파는 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해서 하면 물건도 시장에 몇 개 없으니까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해서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또 몇 개 팔리면 내가 샀어야 되네? 또 들어가서 내가 딱 잡으면 또 정부 정책 나온다 해서 또 금방 떨어지겠네? 계속 이 반복이죠. 정보를 다 막아야 돼. 응? 정보를 다 막아야 돼. 그죠.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정보를 먹는다는 게 어딨어요. 그럼 제3의 물결, 정보의 물결의 시대인데 정보를 얼마나 남들보다 내가 더 빨리. 양질의 좋은 정보를 갖고 좋은 자리에 선점하느냐, 대응하느냐가 지금의 삶, 앞으로 삶의 핵심인데.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보의 양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하나의 부작용 같은 거죠. 네. 자, 아무튼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바로 네. 별별 이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송영길 의원이 LTV 90% 완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시장에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나온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참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자, 무주택자의 LTV는 90%로 완화를 할 수 있지만 무주택자의 DSR은 완화가 없다. 결국은 소득이 적으면 그림이 떡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담대는요 LTV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6억 이하 집을 살 때는요 10% 가산해서 LTV를 50%까지 허용해 주는데요. 이를 90%까지 올려준다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의지가 강한 만큼 LTV 90% 완화를 기대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값의 10%만 있으면 90%를 대출받아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LTV를 90%까지 완화하더라도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규제는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방침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역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준다라는 의미인데요. 결국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고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자, DSR 40% 규제에선 적어도 연봉 6천만 원은 되어야 6억짜리 집을 살 때
LTV 90%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최근 10억 원을 육박한 상황에서 LTV 90%를 완화해줘도 DSR 40%가 묶이면 소득이 낮은 직장인이 살 수 있는 집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민 실수요자가 맞벌이가 아닌 이상 소득이 많은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송 대표의 LTV 90% 완화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DSR 40%로 묶고 LTV 90%까지 완화한다면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정말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선거의 참패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말장난 아니냐, 정치인들의 말장난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출이 완화가 되면서 수요 증가로 인한 집값 상승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영향이 미치게 될 것 같은데 결국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대출 규제 완화. 또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네. 소득이 좀 있으면서 집 사고 싶은 사람은 무주택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살아,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DSR이라고 하는 DSLR 말고 왜 자꾸 카메라에 관심이? 그러니까 말이야. 네. DSR은 차주를 기준으로 형이 너 한 달에 네. 버는 돈 빤한데 그걸로 이자랑 원금이랑 상환하는 거 너무 부담되면 대출 하지 못하게 형이 알아서 좀 관리해줄게. 이게 DSR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제 LTV라고 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네가 돈을 잘 갚으면 좋겠지만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못 갚으면 우리가 경매 넘겨서 못 받은 대출이랑 이자랑 받을 거니까. 네. 그게 이제 LTV라는 맞아요. 개념인 거고, 이제까지는 LTV 중심으로 봤지만 지난 가계부채 대책에서 DSR의 기준을 좀 더 많이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에 따르면 그거죠. LTV, 그러니까 어차피 담보가치, 은행 입장에서 이 집이 이자를 안 내, 얘가. 그러면 경매 넘겨가지고 회수하세요. 이제 그 기준을 90%까지 완화하게끔 하겠다. 근데 이건 은행 자체적으로 볼 때 90%를 다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LTV 90이면 이런 적이 없어. 없죠. 내가 제 기억으로 2000년대 초반 진짜 풀어줬을 때도 LTV가 80%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럼 90%까지는 하더라도 은행 자체적으로 뭐 한 60에서 80 사이 마무리 풀어줘도 그 정도. 왜냐하면 경매로 파는 물건들은 시가보다는 좀 매력이 있어요. 경매로 나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걸 봐서 조금 조절할 것 같고. 아무튼 LTV는 열어줄 테니 대신 DSR은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길을 이렇게 한번 터줄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면적인 대출 활성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 간섭의 끝판왕까지는 아니고 해왔던 방식의 또 하나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교육도 우리 수시 이런 게 사람마다, 옛날에는 정시가 많았고 이런 거는 그냥 시험 쳐가지고 수능 점수 높게 나오면 순서대로 대학 가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 요새는 수시라고 해서 나한테 맞는 학교, 과 이런 걸 골라가지고 그걸 위해서 준비해서 가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 져져 있잖아요. 근데 주택 관련한 정책도 거의 그렇죠. 청약도 보면 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옛날 같으면 그냥 뺑뺑이 돌려서 청약 추첨제로 해가지고 갔다고 하면, 지금은 나는 어떤 게 유리할 거냐. 주택 공급할 때도 생애 최초 물량 얼마, 신혼부부 물량 얼마, 그다음에 특별 공급 중에서도 다자녀 물량 얼마, 기업 직원 물량 얼마, 노부모 부양 물량, 막 그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서 공부해갖고 그거 가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가점도 나한테 될 만한 거, 또 이게 또 수도권 물량으로 가면 이게 경기도 물량, 기타 물량, 해당 지역 물량 알려가지고 계속 공부해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대출 받을 때에도 15억 초과집은 안 되니까 난 뭘 사야 되나. 그것도 대출 가격도 집 가격에 대해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하나의 구간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득은 좀 되는데 대출은 좀 땡길 수
있었는데 LTV 때문에 못 땡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되는 거고, 뭐, 나름대로 분석을 했겠죠. 이 사람들 지금 돈은 되는데, 어차피 돈은 좀 소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대출만 땡기면 좀 어프로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사다리를 못하고 있었던, 유주택자의 사다리를 못 건너가고 있었던 요 사람들한테만 사다리 하나 남겨주면 얘네가 좀 불만을 줄이면서 우리한테 좀 내년에 표를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신경 써라서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전면적인 어떤 그건 아니고 딱 봐도 그렇잖아요. 뭐 대출을 완전 풀어주겠다는 아닌 거고 그렇죠. 그쪽에다만 조금 사다리를 동아줄을 내려드릴게요.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 LTV 90% 완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가 LTV 90% 완화되면 이제 집을 살 수 있겠구나. 주거 사다리가 다시 생기는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정작 DSR이 그냥 유지가 된다니까 그 혜택을 받는 거는 말하긴 좋지. 그러니까 저희가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네. 일단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잖아. 네. 정책적으로는 근사해 보이잖아. 네. 그럼 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얘기 나오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이렇게 비난할 만한 내용이냐. 글쎄요, 뭐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막 완화해서 많이 풀어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그냥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도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비난할 만한 일인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살 수 있게끔 허들을 낮춰놓으면 결국 지금 올라있는 집을 누가 받아줘? 그 사람들이 영끌해서 다 받아주면서 그렇죠. 이 가격을 공고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물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내 물건 비싸게 팔고 엑시트할 기회가 수요에 물꼬가 트인다라면서 좋겠지. 그러나 그 선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수요 억제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이렇게 빡세게 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정책 하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했던 걸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 엎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앞으로 대출 많이 해주겠습니다라고 갈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포장을 이렇게 하면서 사다리를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데는 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명분을 세우는 거죠. 무주택이면서 돈 잘 버는 사람. 네 돈 소득이 많으니까 앞으로 대출 좀 많이 받아도 열심히 뭐 40년 걸려서 갚을 수는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에만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 이번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걸로 확정돼서. 왜 그렇겠어요? 형이 친절하게 네가 돈이 없는 걸 알고 그렇게 해준 거잖아. 형이 너 돈 없는 너 힘들어 임마 인생. 넌 새 살아 임마. 아니면 나라에서 임대 아파트 너를 위해서 너 같은 동생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임대 아파트 짓고 있잖아. 또는 청약해 임마. 30년 동안 청약해서 당첨되면 30년 뒤에 네 집으로 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도 씁쓸하다. 그러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이번 무주택자 DSR 죄송합니다. 네. 무주택자 DSR 완화 대책. 자,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진 않다. 제 의견은. 오케이. 저는 네.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실망감이 좀 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 드려왔는데요. 자, 100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10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2014년 6월부터 192주 연속 상승한 가장 오랜 기간, 상승한 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난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3억 4천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서 사람들은 집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보증금을 올려주느니 내 집을 대출받아 산 뒤에 이자를 갚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옮겨 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래프에 보면 정부가 뭔가 방을표를 할 때마다 전세 가격이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또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별 비중 변화를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 고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의 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전세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에 맞춰 전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가 더 오를 것 같아 빌라라도 급히 계약했다라고 말하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렴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새로 전월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도 아파트 대신 빌라,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월세가 많아지고 중저가 전세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지난달에 강남구, 마포구, 강동구 등 일부 지역 전세 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포구에는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강동구, 고덕자이 등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늘어나서 전세가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1만 1140채였던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분기 5659채, 3분기 7938채, 4분기 4919채 등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량 공급이 없으니까, 입주 물량 공급이 없으니까 결국은 전세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6월부터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 1단지에 4천여 가구의 이주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 수요가 생기게 되면 매수나 또는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4천여 세대의 수요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보유세 증가, 즉 조세 전가 부분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월세가요 31.3%, 전세가 26.2%로 확연하게 역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수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 앞으로 이제 뭐 한 1년 이내에 도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중심 지역에서 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사 갈 데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인근 지역이라도 먼저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나오는데, 사실 자녀 교육 문제로 중심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불가피하게 전세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전세시장에 쭉 깔려 있는데요. 전세시장의 불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별별사 할 때마다 했던 얘기를 자꾸 하고 또 하는 얘기라서 저 새끼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렇지.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사를 픽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네네. 그분들을 배려해서 잘 애청하셨던 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한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슈가 계속 적어도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들의 반복이에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 올 상반기에는 임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을 앞으로 보일 거다. 그 이유는 올해 입주 물량들의 상당 부분이 상반기, 특히 1, 4분기에 많이 몰려있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안에 전세 가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동네는 안 그러는데요? 전세 매물 없는데요? 입주 물량이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전세 가격 불안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그 얘기도 계속 해왔죠. 맞아요. 예, 실제로 지금 보면
입주 2년차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서 가격이 흔들리는 지역도 있고요. 한편으로 어느 지역 보면 아예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매물이 빵이에요. 아파트 매물이 빵이다가 갑자기 하나 튀어나오는데 물건 가격이 굉장히 호가를 높여서 나오거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반전세. 보증금은 그대로지만 월세를 좀 끼는 형태의 물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기사에서도 설명이 잘 됐지만 올 상반기 입주 물량이 있었던 뭐 마포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안정세가 보이다가 이제 끝나면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2021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작년에 저도 이 얘기 많이 했던 얘기인데 또 반복해서 별별 수다에서 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전세를 지금 내가 재계약을 해야 돼.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애가 학교 이런 게 매여 있거나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반전세, 월세 올려주고 보증금은 그냥 그대로 하고 대신 증가분에 대해서 월세 드릴게요. 애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몇 년만 더 있게 해주세요. 요청을 하던가 계약갱신 요건을 쓸 수 있으면 범위 내에서만 올리고 거주할게요. 하든가 또는 뭐 주인이나 그럼 들어올 거야. 그러면 좀 월세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율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는 걸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이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적어도 이 금액을 줘야 된다. 그럼 차라리 이 차 사자. 근데 살려고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동네 집을 살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왜?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갭이 많이 차 있고 내가 차용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내가 출퇴근이 좀 멀어지더라도 희생해서 수도권으로 가든가 서울에서 좀 더 사이드 그러니까 급지를 낮춰서 이거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눈높이를 낮춰서 동네를 낮춰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동네를 급을 낮춰서 내려가면서 매수하는 이런 형태대로 그게 이제 다 교차해서 이런 제도들이 그런 식으로 수요를 밀어내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적어도 이 동네까지는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외곽인 이쪽에 새 집을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볼까? 애 학교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볼까? 이제 그런 식의 선택지들을 강제 당할 수밖에 없는. 계속 임대로 살 수도 있지만, 임대료 올려주면 살 수도 있지만, 임대료 올려주고 또 2년 뒤를 기약해서, 4년 뒤를 기약해서 보는 이참에는 그러면 그냥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또 서울에서 외곽지라도 하더라도 사자. 이런 선택을 하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이라든가 핵심 지역의 신고가가 이제 간혹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지역을 보면 핵심 지역보다는 오히려 외곽지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흔히 말하는 노도광이라고 대표 이런 지역들 거래량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여전히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지역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기다렸던 임대 재계약을 하려고 했던 매수세들이 밀려가면서 더 거래량을 늘리고 단단히 하는 특히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소유세, 보유세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이제 이 매도자들의 물건들이 닫히는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만약에 오른 호가가 한두 개라도 몇 개라도 시장에 거래되는 게 반영이 되면 또 여름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국면. 또 이제 그럼 대책 준비하고 있겠죠.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사지 마. 이제 할 만한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움직임으로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요새 재미는 아주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하면 임대료를 5% 이내밖에 못 올리잖아요. 네. 아파트에도 관리비를 달라고. 진짜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달라고 주인이 요구하면 진짜 서럽고 막 되게 욕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이면 주인이 만약에 네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있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소송에도 난 이길 것 같아. 정당하게 관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주고 일단 부당이득 반환. 너 관리한 거 없고 관리비 이거 부당이득이다 해서 소송하면 나는 이길 것 같은데. 그럴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임대차 시장 안에서 굉장히 뜨겁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도 지금 굉장히 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머리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임대인은 머리 안 아픈가? 임대인도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1억을 올려야 되나 2억. 야, 이거는 좀 모르겠다. 근데 진짜 보니까 그래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올라간 데는 보니까 진짜 확 올라가네. 지금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전세 가격 조금 안정되는 데도 있는 거 지역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 보는 지역 중에 하나 전세 가격을 봤는데 매물이 빵이더라고. 아예 없어. 그래서 없다가 갑자기 하나 튀어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던 가격보다 일단 호가지만 2억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간 그 지역에 보니까 반포 2주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반포 네네네. 1, 2 사지고 지금 2주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 영향권에 있는 동네야. 그러니까 2주 나오는구나. 시작하니까 이제 임대 가격 호가 올라가 버리네. 이게 계약갱신 요구되는 아파트 전세랑은 시세가 얼마 차이 나냐면 한 5억이라는 차이 나요. 전세 가격이 두 개가 한 12, 3억 되고 하나는 7억. 장난 아니다.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장난이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난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책을 만들 거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을 만들 거면 좀 빨리 만들든지 뭔가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지금 부분 알잖아. 아니 뭐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 이 작살이 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 좀 그분들이 채찍 휘두르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그만두면 안 되겠니?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빌라 신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신길 1구역, 성북 1구역 등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 빌라 건립으로 인한 원주민들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풀리면 건축행위 제한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빌라 난립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이래요. 그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후보지 곳곳에서는 빌라를 신축으로 분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사기 분양에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빌라를 분양을 받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신축 빌라 소유자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렇게 건축 행위 제한이 사라진 지역에 신축 빌라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급이 돼요. 이걸 막을 방법이 현재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빌라를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현금 청산된다라는 거예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금 청산 대상인 신축 빌라를 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분양 사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력화한 신축 빌라 소유자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거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신축 빌라를 공급하는 이유도 참 궁금하고요. 또 건축을 못하게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피해자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지 마요. 사지 마.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 투자는 단순히 이거는 하나의 진짜 작은 예시 사례에 불과하고요. 재개발 물건 사가지고 청산되는 사례는 엄청 많지. 그거 중에 하나야. 그거 어떻게 자기가 공부하고 그걸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사든가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사도 또 청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 많은 투자입니다. 그냥 재개발구역 안에 빌라. 지금 내용은 그거죠.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 금지 날짜 이후에 쪼개놓은 물건들을 샀는데 네. 나는 구제가 안 되겠냐 또는 그런 거 안 알아보고 사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뭐 알을 게 뭐가 있어. 그냥 나중에 청산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잘못 산 분들은 청산되는 거예요. 그냥 잘 안 알아보고 샀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맞아. 책임져야지. 근데 스스로 그냥 비싸게 산 거 제대로 제가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빌라를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들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투자 목적이지. 내지는. 지금 여기 들어가서 신축 빌라 쪼개놓은 거 사는 사람들은 그냥 투자야 다. 투기라 투자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네. 그런 뭐 내 집 마련을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이 신축 빌라가 이 구역 안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무거운 물건들에 비해서 신축 빌라, 신축이니까 전세 높게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내 금액,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화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니까 분양 자격만 되고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니까 이런 신축 쪼개기 물건을 사는 거야, 매수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 그걸 살 때 잘 알아보고 사야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아리까리하다가 어떻게든 쪽수를 밀어붙이면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내 판단이 틀렸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피눈물 나는 거지. 그럼 이런 빌라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전세로 들어갔어. 그럼 전세 세입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는 상관없지. 왜요? 보증보험 받아서 들어가든가. 전세 보증금은 청산금 나오는 걸로 해서 네. 자, 그거 이제 청산금이 전세 보증금만큼도 설마 안 나올까? 그건 아니야. 안 되지, 당연히. 몰라.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한테도 피해가 되는 건데 세입자는 그거 들어갈 때 이렇게 청산되는 물건이면 무조건 저거 해야겠다. 보증보험 가입해서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기사를 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는지 이런 게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진짜 몰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재개발 공부 언제 하냐면 재개발 강의 언제 듣냐면 집 사고 나서 공부해. 거의 그래.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걸 내가 사기 전에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맞아. 거의 그래. 이걸 공부하면 그때부터 사고 나면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랬다가 내가 뭐 잘못 샀나 이제 그때 물어보는 거지. 확인하려고. 거의 그래. 공부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중개업자 또는 이런 사람들의 투자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쫓아가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야. 그러다가 이제 박살나는 거지. 얼마 전에 우리 잘 아는 사당동에 그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이거 네. 공공재개발이랑 이런 거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권리산정 기준을 관련해서 나한테 네.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한 거야. 네네. 내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줬어. 네. 결론은 뭐냐면 강의하지 말아야겠다. 네. 정리가 안 돼. 너무 복잡해. 이게 지금 왜 안 알아보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명쾌하게 이걸 답을 안 주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기사에서 언급된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21일 기준으로 이후에 지어진 애를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는 2003년 12월 30일, 원래 지금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기본계획이 서 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공재개발 올해 2번 발표했어요. 1월 달에 한번, 3월 달에 한번 발표했는데 1월 달에 발표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9월 20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는 아직 명쾌하지 않아. 나중에 관리처분인가 가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청산자로 포함해서 갔는데 또는 분양 대상자로 갔는데 관리처분인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투어. 지금 안 다툰단 말이에요. 왜냐면 분양 자격을 지금 정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발생할 일을 유보해서 지금 판단을 다들 안 하는 거야. 지금 실제로 서울시에다가 또는 국토부에 질의를 하면 이 분양 자격은 서울시 조례로 다루는 거니까 서울시에 물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에 물어보면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권자는 구청장이니까 구청에 물어보세요 이런다. 그럼 구청에다 물어보면
이거는 잘 모르겠다고. 몰라. 아직 지금 관리처분인가? 나면 그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답변한 담당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몇 년 뒤에 관리처분인가 내는 사람은 그때가 사람 바뀌고 얘기했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저희 판단이 틀렸어요. 이러면 많은 거라서 다시 복잡하게 엉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이거 권리산정 기준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2월 4일 이후에 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물어보는데, 네. 그건요, 구역마다 달라요. 명쾌하게 딱 정리되는 구역도 있는데요. 아직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유보되어 있는 구역들도 많아요. 거기 사야 돼 말아야 돼? 모르죠 나는.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알아서 도박을 하는 거야. 성북 1구역은 원래 이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명쾌했어요. 2003년 11월 30일 신축 쪼개기는 그렇죠. 2008년 맞아요. 7월 30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만약에 여기가 지을 때 굉장히 작은 걸 지으면 그 이후에 지어진 신축들도 구제받을 별도의 옵션이 하나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근데 그게 아니라 2020년 9월 21일로 이거는 정비 기존의 계획이 없어지고 새로 계획이 세워진 걸로 봐서 종전에 적용 안 받는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면 2020년 9월 21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게 되면 그 조례에 대한 경과 규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소형평 이런 기준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2020년 9월 21일 전에 쪼개낸 애들은 다 분양 대상자가 되고 이 이후에 쪼개낸 애 중에서 좀 물건 큰 애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큰 애들 이런 애들은 또 다 청산되는 이런 식으로 이 해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사실 이렇게 아리까리한 거 아예 안 하죠. 왜냐면 여기 그렇지, 꼭 맞아. 여기 투자해야 돼. 투자할 때는 많고 투자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들어간 분들 입장에서는 머리 지진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책임은 투자자들이 다 지는 거야. 이거를 이제 뭐 지금 이제 얘기는 거죠. 기사에서 얘기는 피해자들이 발생한 거 이미 행위가 반복되고 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뭐 건축 허가를 막자 제한해달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구청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청에서 얘기해서 하면 되는 거고 뭐 서울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근데 허가니까 요건을 갖추면 해줘야 되니까 이제 뭔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요건이 없어서 이게 보통 하죠.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 건축 허가 제한 걸 때 보통 그렇게 하죠. 여기는 정비 사업이 예정 추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통 기한을 두고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잖아요. 얼마의 기한을 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 제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지금 같이 맞물렸네요. 보니까 일단은 이런 지역에 빌라를 분양을 받으시면 현금 청산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신축 빌라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었다가 해제된 지역은 다시 공공재개발로 지정될 수 있으니 이런 지역의 신축 빌라를 분양받지 말아라.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도 알 수 없지. 저기 공공재개발 다시 간다 안 간다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요번에 지금 지정된 곳 있잖아요. 신청한 애들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한 20%? 25%? 그러니까 생각보다 떨어진 곳들이 많아요. 그럼 그 동네 빌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짓지 말았어야지. 왜 짓지 말았어야 돼? 나라에서 제발 빌라 좀 지으라 그랬잖아. 자력정비, 해제하고 나서 도시재생 사업 할 테니 낡은 집들 부수고 빌라 새로 지으시고 또는 집들 합쳐가지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하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추진했잖아. 그렇죠. 근데 왜 짓지 말았어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거 하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해제 지역에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하겠다고 그거 하고 있는데 자, 엄청 싫어해 지금. 그러니까 자, 그다 또 지정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결국 알아서 각자 도생의 시대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와 진짜 시장 한 번 바뀌었다고 시장님 한 번 바뀌었다고 네. 이게 판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니까
네. 참 자,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냥 로또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할 때 막 그때 이제 제발 좀 사주세요. 나라에서 제발 좀 사면 그때 로또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지금 같은 맞아요. 때는 로또가 나오는 확률도 있지만 폭탄을 잡을 확률도 되게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전세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보험 꼭 가입하셔야 될 거.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거 관련돼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정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임대사업 이렇게가 뭐 570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내용하고 강서구. 네. 오늘도 엊그저께도 기사 나왔잖아. PD 수첩 이런 데서. 네네네. 또 있어요. 송파 쪽에도 있고 지금 그래 그 지금, 다주택으로 물건 개수 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임차인들은 그건 진짜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임대를 주는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집을 몇 개나 갖고 있는지 또는 법인인지 나는 그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임대인이면 절대 나는 임차 안 들어갈 것 같아. 그거 이런 식으로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럴 때 답은 하나지.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면 되지. 보증보험 가입. 그렇지.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네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보험이 있으면 네. 야 진짜 웃긴다. 이게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대인이 임차인한테 보험료를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될까봐 너 보증금 없으면 그러니까 돈 떼일까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외에는 보통 한 달, 두 달 임대료 정도를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안 내는 임대료 빼고 그 다음에 집 수리하는 비용 정도 쓸 정도로 해서 이제 보증금을 받는 대신에 보증금을 많이 못 거니까 보험을 걸게끔 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보험료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임대인이 개새끼일 수 있으니까 임차인이 보험을 받아야 되는 거꾸로 됐어. 어떻게 해라. 참.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꼭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변동금리 비중이 70%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아파트 영끌족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전 세계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11일 NAR, 미국 전미 부동산협회를 인용해서 1분기 전국 대다수 지역의 집값이 올랐고 대도시권 주택의 약 89%는 중위 가격이 작년보다 10% 이상 올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 연방주택금융청이 집계한 올해 2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12.2% 올라 199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주택 수급 불균형,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최근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2.9%대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선진국이 그 외 선진국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독일, 베를린 집값도 작년에 11% 넘게 올랐고요. 모스크바, 스톡홀름, 룩셈부르크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요. 호주는 올 들어 3월에만 전국 집값이 2.8% 올라서 1988년 10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주택시장에 대해서는요, 코로나가 진정되고 주택 공급이 늘면서 가격 상승폭은 둔화하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의 집값이 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일종의 예 같은데요. 뭐 어지간한 곳에서 떠드는 얘기였으면 아마 오늘 주요 토픽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발표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들이고 또 아시는 분들 통해서 물어보면 저 유튜브에서도 저도 외국 유튜브를 보면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꼽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도 유사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글로벌 유동자금이 많아지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금융권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계대출의 70%를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아니고요. 변동금리로 전환해서 리스크 줄이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자 비중이 70.7%라고 해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불리한 상황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영끌족 집주인은 자산가치 하락과 동시에 금융부담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서울 지역의 4분기 기준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역대 최고인 153.4%를 기록해서 살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금리까지 인상이 돼서 또 주택 공급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3, 4년 후에 주택 공급까지 계속 맞물려 이루어진다면 집값 상승의 기대감으로 버텨오던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은행 대출금 일부 상환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시중에 인플레이션 압력 내지는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많이 흘러다니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금리가 인상이 되고 주택 공급까지 시작되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당장 시행될 내용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대출이 현재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같이 걱정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계속 얘기 나왔었던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제 생각에는 2년 전에 되게 막 우리 많이 얘기했던 떡밥인 것 같아요. 2019년 금리 인상될 거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에서 많이 했었냐면 금리 인상기에도 부동산 값은 올랐다. 떨어진 것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2000년대 중반에 금리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금융위기 오고 나서 되게 높은 수준이었던 금리를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미국에서 이제 돈 풀기 금리 계속 내리고 돈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여졌는데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시장에 뭐 찬바람이 불고 그러지는 않았었다. 과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꼭 단순히 2019년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막 폭락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사실 금리 인상 얘기는 아무도 안 했죠. 왜냐면 실제 인상되지도 않았고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맞아요. 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0.5%인가 올렸다가 저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뭐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상황이다. 뭐 저는 사실 그런 정도의 거시적인 또는 미시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하거나 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느냐. 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각자 도생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냥 나는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무튼 계속 얘기해왔듯이 부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는요. 진짜 역대급으로 볼 수 없는 금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싸. 맞아. 너무 낮은 이자야.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살아왔던 한 16년, 15년 제가 처음 대출을 받은 게 2005년에 처음 집 중도금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그때 처음 대출을 받았던 것 같은데 거의
6% 전후 대출을 쓰다가 6%대에 그 5% 중반에서 6% 정도, 보통 한 6%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올라서 한 7, 8%까지 갔고, 좀 고금리 썼던 애들은 막 8%대까지 금리 썼단 말이에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 금리대가. 근데 이제 그게 금융위기 오고 나서, 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존에 쓰고 있는 금리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주면서 2%대 금리 막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됐는데, 이게 은행 마진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은행들끼리 쓰는 금리 고려를 하면 엄청 싼 금리란 말이에요. 더 내려가는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쓰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금리가 더 올라가지만 않고 유지가 됐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보세요. 6% 쓰던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반절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싼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살만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살만한 건데, 2%대 쓰던 금리를 3%, 4%만 쓰더라도 그 사람들은 완전 패닉 수준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쓰던 게 줄어드는 거랑 이게 늘어나는 거는 퍼센트가 완전히 달라요. 체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불에 끼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미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금리가 그래도 적어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냐, 내 소득 범위 안에서는 이 대출을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분들이 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대응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줄여가야 금리 인상기에는 버틸 수가 있지. 뭐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뭐 대출을 끌어당겨서 뭘 더 투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골로 간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렇게 더 시장,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도박이고 투자도 도박이고 베팅할 수 있지만 굉장히 뭐 집값이 지금 요번 챕터에서 읽은 기사들 중에서도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제가 기사 보는 것 중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별로 오른 것도 아니야. 딴 나라는 훨씬 많이 올랐어.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부동산 정책 잘 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실드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얘기와 별개로 다른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부동산 그렇죠.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막 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집을 안 사고 움츠렸던 우리나라 국내 수요가 다시 한번 불을 뿜으면서 우리나라 집값이 덜 올랐어? 그럼 이제 더 올라야 되는 거야? 하면서 난 더 올라갈까봐 사실 그게 겁이 나는데 좀 이제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또 남아있는 영끌 수요, 마지막 수요가 불태우면서 한 번 더 급등하면서 또 이 부동산 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 아닌가 겁이 나는데 낙차. 예, 막차 이제 그 한 번에 또 다시 용솟음이 남아있는 건 아닌가 겁이 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뭐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뭐 한 번 더 가격이 올라갈지 또는 금리 인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보수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제가 뭐 전세금 올려받은 거 올려받기로 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빚 갚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빚 좀 갚고 일부는 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대출이 줄어 있어가지고 다시 못 끌어당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자꾸 또 이게 뭔가 불안하면 나라에서 뭐 하겠어요. 또 세금 올릴 거 아니에요. 세금은 대출 받아서 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대출이 잠겨 있어가지고 보유세 못 내면 집 파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고 싶은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도 안 돼. 그러니까 세금을 적어도 한 1, 2년, 2, 3년 내기 위한 현금을 좀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우려가 살짝이 드네. 그래서 알아서 각자 마련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운영할 방법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것 같고, 뭐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대출 축소, 줄여가면서 일단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제 부담을 줄여가려고 계속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적어도 저는 2, 3년 전부터 계속 매년 갚았어요, 대출. 작년에도 갚았고, 그 전에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갚았고,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자,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네, 일단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언제 인상될 것이냐, 얼마나 인상될 것이냐, 그것만 남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더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미 예견된 사실이라면, 우리 소장님처럼 보수적으로 뭔가 좀 대비를 하시는 이런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시점에 진짜 다시 뭐 이렇게 골수를 뽑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을 지르는 이런 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소득 수준이 많아서 DSR 40% 받아서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무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대전 시즌2입니다. 오, 이게 무슨 대전이야? 그리고 또 시즌2야? 뭐 이런 얘기들 생각하실 텐데요. 자, 집주인은 세입자 몰래 집 팔고, 세입자는 방 뺄 테니까 5천만 원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6월 1일 과세를 앞두고, 네,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집을 팔려는 집주인과 계속 거주하려는 세입자들이 대립하면서 갖가지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몰래 집을 팔아버리는가 하면 세입자는 매매 거래를 방해하거나 위로비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응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첩보작전 하듯이 집하는 다주택자들 이야기입니다. 최근 강남이나 마용성 등 서울 인기 지역에서 전월세 낀 집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넘기고 선등기 후잔금 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집주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뀐 임대차법에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년의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실거주가 아니면 세입자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매매 대금을 덜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매도자 입장에서 위험하기 때문에요. 매도자들은 덜 받은 집값만큼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세입자들은요, 방 뺄 테니까 5천만 원 달라. 라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 식으로 거래를 방해하거나 이주 대가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자,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줬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 굳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위로금을 요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로금 시세도 작년엔 1,000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퇴거에 합의하는 척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쫓아내면 실거주하는지 검증하겠다. 이렇게 협박해라. 이런 식의 정보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임대차 분쟁도 관련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192건에서 올해 2월 154건으로 줄었다가 3월 177건, 상당 건수는 올해 2월 5,997건에서 8,394건으로 한 달 사이 40%나 임대차 분쟁 상당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전 시즌2라는 관전 포인트로서 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합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대충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놈의 정책은 뭔지, 지금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식의 정보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개업에도 이런 식의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시거든요.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 뭐 새로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기존에 다 작년에 얘기했던 거잖아. 예를 들어 첫 번째 얘기는 워낙 흔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 첫 번째 첩보하듯 집하는 다주택자들,
결국 임대차는 매수인이 승계하는 거고. 그렇죠. 뭐 그걸 통보하든 통보하지 않든 승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요? 임차인한테 나 집 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상관없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등기 먼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그게-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떠넘기기 위해서 매수자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돈 다 안 받고 등기 먼저 넘겨주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매수자는 올해 보유세는 내가 내는 거지만 매수자는 매도자만큼 보유세가 안 크니까 뭐 네. 다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먼저 가고 그럼 미지급금은 어떻게 해요? 미지급금만큼은 이 집의 후순위로 전세에 대한 후순위로 근저당 설정해서 나중에 돈 주면 그때 근저당 풀어드릴게요. 네. 근데 그렇게 협의해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첩보작전하듯 판다기보다는 양쪽의 이해가 맞물린 거죠. 매도자는 올해 보유세 내기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싶은 거고 매수자는 이 집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목적으로 실수요자가 사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는데 뭐 그러면 돈 다 안 받고 등기 넘겨준다니까 저는 올해 1년 보유세 정도는 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서로의 나중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매수한 다음에 아직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안에 거절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실입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뭐 꼼수라기보다는 저는 당연한 선택지 중에 하나. 꼼수라는 표현이 약간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를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게 갭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갭 투자나. 미리 가서 사놓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갭 투자가 아니지. 실수요자가 실수요자죠. 계약갱신 거절하고 나서 실거주 하기 위해서 미리 전세에 낀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거지. 이거 갭 투자가 아니고 이거 빼야 되는 거지. 실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보면. 맞아요. 누가 그 표현 갭 투자로 써서 이거 갭 투자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밥 하려고 밥에 예약 걸어놓으면 그거는 갭밥. 누가 그런 표현 써서 그렇지 밥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눌러야지 미리 밥 누르면 안 되지 그 표현 써서 엄청 웃었는데 그러니까 그 갭 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실수요자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런 물건을 노려서 좀 더 저렴하게 등기 6월 1일 이전에 쳐드릴게요. 가격 좀만 내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표현이지. 그 날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세입자들이 집 빼드릴 테니까 대신 합의금 주세요. 뭐 작년에 1,000에서 2,000 정도가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5,000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5,000, 1억도 충분히 달라고 할 수 있을 이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 동네는 1,000, 2,000도 크지만 이 갭이 큰 또는 이 실입주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매가 차이가 1, 2억 벌어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빼드릴 테니까 5,000 주세요. 그게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 싶긴 하지만 실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바꾸고 내가 돈 더 받을 수 있으면 뭐 또 그게 윈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이유는 없지만 뭐 너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거에 대한 합의금을 받는 거니까 열받긴 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 기사 보고 5천만 원? 이건 좀, 이 기자 양반 이거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실제로 30억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매가가 30억 하는 단지고, 날짜 이런 거인데 매수자가 있어. 언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으로 되면 나는 이거 지금 팔긴 무조건 팔아야겠는데, 입주 날짜 맞춰주는, 근데 내 집은 전세계에 있어서 절대 안 돼. 세입자가, 근데 입주가 가능한 물건은 예를 들어 25억인데, 입주가 불가능한 물건은 뭐 22, 3억 나와 있어. 왜냐면 상한가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세입자님 혹시 집 좀 비워줄 수 있어요? 얼마 줄 건데 이사비 1,000만 원. 그 돈으로 안 돼. 5,000만 원 줄게. 해드릴게요. 될 수 있잖아, 그건. 그러니까, 그렇죠. 합의의 문제지. 굳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입주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고가주택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다 달린 문제다. 그래서 뭐, 꼼수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왜곡이 만든 어떤 또 하나의, 거래 관행? 뭐 그런, 앞으로 뭐 이런 게 계속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착화되겠지.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게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완화되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이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뭐 이런 상황 하에서는 당분간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 이게 임차인 포지션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임차인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임차인 됐을 때는 똑같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여,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줄게 해서 합의해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나는 합의금 그때 5천만 원 줬으니까 나는 한 1억 받아볼까 하면서 나는 또 임차인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일종의 관행화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금액은 바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과 실입주가 불가능한 매물의 가격의 차. 결국 그 차의 일부가 세입자한테 들어갈 수 있다. 위로금 형태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으면 그리고 많은 그것도 부분. 있고요. 네. 제가 이게 임대차,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포함된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면서 이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할 거냐, 합의금 쪽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명문화된 게 있잖아요. 이게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 이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랑 내가 새로 받을 수 있는 전세가랑 3억이 차이 난다, 5억이 네. 차이 난다 하잖아요. 그 5억을 월 차임으로 환산해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금액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 기한을 나눠서 이 역산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금액을, 그러니까 임차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의 금액을 계산해 보면 되게 커요. 그게 한 5억 차이 난다, 6, 7억 차이 난다 그러면 2년만 하더라도 한 3, 4천만 원 나올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한을 돈으로 사서 나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금의 범위가, 제가 이거 계산해 봤어요. 제 거 가지고 계산을 해볼 때, 그때 한 1,800인가 나와서 3억 정도였는데, 2년 뭐, 한 1,800인가 나왔던 것 같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 대충 계산했던 거니까. 야, 그러면 이 정도 합의금 정도는 줄 생각하고 내보내야 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이런 것도 있겠어요. 이제 계약갱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세입자한테 보통 그러잖아요. 나 이러한 사정이 좀 생겨서 좀 집을 좀 비워달라. 보통 우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러면 위로 뭐 합의금으로 얼마 주세요. 이런 부분 해도 되지. 아니 그 계산하면 되잖아. 법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이거 이거 생기기 전에. 그렇지.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이사 비용에다가 위로금 정도 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300만 원?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감정적이었다고 맞아. 하면 지금은 딱 그게 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자꾸 합의를 하래. 근데 그게 4%에서 2.5% 월 환산 차임이 2.5로 줄어가지고 금액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 수학 어렵다. 아무튼 복잡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네, 우리 소장님 강조하시는 각자 도생의 방법으로. 각자 도생. 예. 네. 내가 임차인이면 많이 요구해. 내가 임대인이면 그 최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잘 협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 원래 계산하면 최대한 내가 2천까지는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임대인 입장이면 그건 너무 커요. 한 1,000만 원까지는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잘 해서 가는 거고, 내가 임차인 입장이면 사장님 이거 2천만 원은 이게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2천에서 저도 뭐 상황 고려해서 저도 또 가는데 손해가 그만큼 발생하니까 한 1,800 정도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내가 유리한 쪽으로 다. 그러니까 각자 최고의 케이스, 이게 항상 제 살면서 그래요. 저도 지금도 또 좀 약간 그런 거 하나 얽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최상의 케이스,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하고 어디서 마무리 지을 거냐, 이걸 좁혀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럼 뭐 다들 변호사가 돼야 되겠어요.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의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렇지. 그거는 삶의 지혜지.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꽉 막혀서 살면 안 되지. 항상 최상의 케이스,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하고 플랜 A, B, C, D를 만들어서 플랜에 따라서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ABC를 안 하고 사실 무리하게 욕심내다가 깽값 많이 물어봤어 저도.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협의를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협의.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면, 협의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협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주장이 그닥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궁극에는 다 분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협의가 안 되는 사람이 뭐야? 플랜 A, 이 최악 중에 최악이잖아. 그죠. 이 최악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이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너한테는 넌 그냥 계속 살아라. 내가 이 집 관련해서 뭐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 경우에도 있긴 있는 거야. 최악을. 최악을 선택하고 그냥 감수부 임차인 이런 임차인 만난 거, 또는 이런 임대인 만난 거. 네. 그러니까 그래요. 임대인도 그렇게 그지 같은 임대인 저도 막 경험 많아요. 우리 시험 봐야겠다. 뭐 임차인 적성 검사하고 임대인 적성 검사. 이게 복불복이라서 내가 원하는 저 자리에 임대인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 나쁜 사람이면 안 들어가? 아니야, 내가 들어가서 이득을 누릴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잖아. 뭐 상가 이런 쪽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자꾸 싸우라고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만하게 좋게 서로 양보해가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가 더 각박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협의 얘기 나오고, 그 분쟁 얘기 나오니까 씁쓸하더라고요. 그냥 큰 틀에서의 어떤 이런 변화. 이게 이 정도 저것도 안 생길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10년 이상 묵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정치권에서 10년 이상 묵은 떡밥 중에 하나였잖아요. 임차인 맞아요. 보호를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칼을 들어서 바꾼 거고, 반대는 되게 많았고, 지금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어떤 임대차 보호 대책이다라고 했지만, 일단 밀어붙였잖아요. 쪽수로. 그래서 통과됐고, 이제 이거 갖다 되바꿔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까 관행처럼 또는 받아들여진 하나의 어떤 상식처럼 그렇게 장착될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2년 마찬가지로 2년 임대차 예를 들어 6개월만 계약했어도 2년은 그냥 무조건 맞아. 임대한 걸로 봐줘. 지금 우리 관행처럼 다 당연히 정착돼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에는 계약 6개월 썼는데 어떻게 2년이야. 엄청 그 갈등이 컸겠죠. 맞아요. 이게 받아들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묻어내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혼란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존경하는 스승님한테 연락도 하시고. 오늘 그러네. 네. 그리고 6월 1일자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큰 날입니다. 이제 딱 보름 15일 남았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네, 따뜻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고, 너무 여름이 빨리 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지만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